그날 밤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엄마의 향기가 아직도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쌀독 냄새, 방 안의 장롱에서 나는 옷감 냄새, 그리고 엄마가 늘 사용하던 꽃무늬 손수건에서 나는 희미한 비누 향까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이미 2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태수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그의 흐느낌이 마치 바람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한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빠 조덕철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와 나는 부모님 사이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던 그때 아빠가 부엌에서 나와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아빠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목이 쉰 것 같았어요. 엄마가 없어졌구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는 거지? 아빠의 그 말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의 중심이었어요. 아빠가 일을 나가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오빠와 나의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었고 가족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죠. 벌써 11시구나. 태수는 잠든 것 같고. 그때 아빠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듯한, 초점이 맞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채원아, 혼자 자면 무섭지? 아빠랑 같이 자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라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아빠의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무서우니까 오늘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엄마 없는 집, 엄마 없는 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엄마의 베개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빠는 내 옆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채원아, 잠들었니? 아직요, 아빠. 엄마가 그리워. 저도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그 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 밤만큼은 모든 소리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엄마에게 기도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원, 올해 63입니다. 지금은 강릉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우립니다.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그 몇 분의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창문을 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작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달은 매일 조금씩 모양이 바뀌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존재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겼어요. 손녀 유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내 상처를 빛으로 바꿔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자. 이건 제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란 곳은 강원도 평창 근처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지금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맑은 강이 흘렀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 강에서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곤 했어요. 우리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죠. 집은 한옥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엌, 거실, 부모님 방, 우리 남매가 쓰는 방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기와가 아닌 슬레이트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빠 조덕철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목수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딱딱한 나무가 아름다운 가구로 변하고 부서진 것들이 다시 새 것처럼 되살아났죠. 아빠의 공방은 집 뒤편에 있었는데 늘 나무 깎는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오빠와 나를 업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주기도 했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다만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박정희는 정반대였어요. 늘 웃음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는 재봉틀을 돌리는 재봉사였는데 그 솜씨가 마을에서 제일이었어요. 결혼식 때 입는 한복부터 아이들 교복, 집안의 커튼까지 엄마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엄마의 재봉틀 소리는 우리 집의 BGM 같았어요. 드르르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를 들으면 집에 평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재봉일을 하면서도 늘 콧노래를 불렀어요. 주로 트로트였는데 가끔은 동요도 불러주었습니다. 엄마 양털 깎기, 풀밭에서 놀고 있네.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엄마의 노랫소리가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빠 이태수는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 앞장서서 보호해 주었어요. 채원이는 내 동생이야.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오빠가 있어서 저는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빠는 공부도 잘했어요.
늘 반에서 1등이나 2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읍내 시장에 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일주일치장을 보고 아빠는 공방에 필요한 재료들을 샀어요. 오빠와 저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시장 구경이 끝나면 꼭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하나를 사면 네 개로 나누어서 각자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의 단팥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자, 찍어요. 포토 스튜디오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설날에 맞춰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저 매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였어요. 엄마가 가끔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콜록, 콜록.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 걸린 것 같아. 봄철이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기를 반복했어요.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저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었는데 점차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캑캑. 밤에 잠들려고 하면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기침하시는 소리가 방 너머로 들렸습니다. 가끔은 너무 심하게 기침해서 구역질을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희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엄마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참을 만해. 약국에서 기침약이나 사다가 먹어볼게. 엄마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아빠의 목수일은 날씨에 따라 수입이 달랐고 엄마의 재봉일도 계절에 따라 주문량이 변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엄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침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숨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끔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채원아. 엄마가 언제 아프다고 했니? 하지만 엄마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고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재봉틀을 돌리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콧노래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강제로 엄마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데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금방 올게. 너희들 학교 잘 다녀와. 엄마는 평소처럼 밝게 말씀하셨지만 저와 오빠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교에 있는 동안 내내 엄마 생각만 났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엄마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오빠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제가 친구들과 놀았던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은 우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태수야, 채원아. 앉아봐.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오빠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아빠의 첫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폐결핵이래. 좀 심한 단계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결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병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엄마, 나을 수 있어요? 제가 간신히 물어보자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 수 있어.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통통했던 엄마의 볼이 푹 들어갔고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가 더 이상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엄마는 사라지고 늘 피곤해하고 기침에 시달리는 엄마만 남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던 그날, 엄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엄마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11살이던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엄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모두들 엄마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일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남은 건 엄마 없는 집과 엄마 없는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엄마의 재봉틀은 조용히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고 엄마의 옷들은 여전히 장롱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웃음소리도 콧노래도 따뜻한 음성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조덕철, 과묵하지만 성실했던 우리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공방에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언제나 거칠었던 그의 손이 엄마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빠도 많이 슬프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를 잃고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빠의 슬픔은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걸리 한 병으로 시작되었어요. 채원아, 아빠가 술 한 병만 사올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마을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와서 혼자 마셨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마셨습니다. 엄마 생각을 하며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양이 늘어났어요. 막걸리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나중에는 소주까지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아빠의 모습은 평소의 조용한 아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희야, 왜 날 두고 갔어? 술에 취한 아빠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왜 병원에 더 일찍 가지 않았을까? 내가 억지로라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아빠를 보면서 저와 오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어린 우리에게는 아빠를 위로할 방법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빠의 변화는 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방 문이 닫힌 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빠는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목수일을 부탁하러 와도 아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수입이 끊기면서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어요. 엄마의 재봉일 수입도 없어진 상황에서 아빠마저 일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가고 쌀독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밤 저는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도 많이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다시 일을 시작하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양은 계속 늘어났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 날이면 아빠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의가 없으니 집이 이 모양이야. 애들은 못 챙기겠고. 술에 취한 아빠의 말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해? 정의 없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온화했던 아빠는 사라지고 술에 취해 화를 내는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창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혼자 잠들 수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무서우면 언제든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죠. 평소라면 오빠 방으로 갔을 텐데 그날따라 오빠는 외삼촌 집에 가 있었어요. 외삼촌이 오빠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며 며칠 동안 데려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창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고 바람 소리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빠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원아, 아빠가 제 방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채원아, 잠들었니? 아니요, 아빠. 창문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무서워? 네, 좀 무서워요. 그때 아빠가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빠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채원아, 너도 외롭지? 아빠도 외로워. 아빠의 목소리에 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무섭지? 들어와. 오늘은 아빠랑 자자.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무서웠던 저는 아빠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혼자 자면 외롭잖아. 아빠의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빠를 따라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방은 엄마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엄마의 화장대, 엄마의 옷장, 엄마의 베개. 모든 게 엄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누워. 아빠가 엄마가 누웠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엄마의 베개에서 희미하게 나는 향기가 그리웠어요. 아빠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원아. 네, 아빠. 아빠 혼자 살기 힘들어. 엄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빠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별일은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잠을 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빠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아빠, 저 제 방에서 잘게요. 왜? 무서우면 계속 여기서 자도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은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저를 부모님 방으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저도 혼자 제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엄마의 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매일 밤 나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일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아빠의 모습도 점점 변해갔어요. 채원아, 또 혼자 자니? 어느 날 밤 아빠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냥 들어왔어요. 일어나. 아빠가 외로워서 잠이 안 와. 아빠, 저 자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눈 뜨고 있는 거 다 보여. 정말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 밤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어서 일어나. 같이 가자. 아빠의 목소리에는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부모님 방에 들어가면 아빠는 엄마가 누웠던 자리에 저를 눕혔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로 그냥 잠을 잤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아, 이리 와봐. 아빠가 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는 것뿐이었어요. 아빠도 외롭고 슬프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 엄마 없으니까 너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아빠의 그 말이 저를 죄책감에 빠뜨렸어요. 아빠가 외롭다는데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손길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정도였는데 점차 다른 곳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괜찮아. 아빠가 사랑하잖아. 그 말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행동들이 옳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야. 아빠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너랑 태수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거야. 아빠가 술 마시고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운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고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무서운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오빠가 알면 아빠한테 화낼 거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아빠는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봐도, 친구들이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봐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정말로 오빠와 헤어질 것 같았거든요. 채원아, 요즘 왜 이래? 많이 조용해졌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의 협박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채원아, 시간이야. 그 말을 들으면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밤마다 그 발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멈추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저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밤에는 소용없었어요. 일어나, 채원아. 자는 거 아니잖아. 결국 저는 일어나서 아빠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방에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 시간이 끝나고 아빠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의 유일한 기도였어요. 아빠가 깊이 잠들면 그제야 저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잠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아빠의 손길, 아빠의 숨소리, 아빠의 무게감. 모든 게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팠어요. 뭔가 더럽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밝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저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만화가 재미있다, 어떤 게임이 좋다 하며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채원아, 같이 놀자. 친구들이 부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있을래.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혼자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채원아, 왜 요즘은 웃질 않아? 예전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오빠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빠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가 그리워서.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정말 그리웠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더욱 슬펐습니다. 나도 엄마가 그리워.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엄마가 우리 슬퍼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오빠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제 상황은 단순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오빠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2살짜리 나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비밀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그 비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어린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매일 밤이 오는 게 무서웠고 아빠의 발소리가 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빠 조덕철은 여전히 술에 기대 살았고 그의 분노와 욕망은 날마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우리 마을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들판은 아름다웠지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이제 공방 일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수일을 부탁하러 와도 아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생활비도 모두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빠, 쌀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집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라면도 빵도 심지어 김치도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쌀은 누가 사? 돈이 어디 있어? 아빠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소주병을 들어 마셨습니다. 술은 항상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술만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뭘 먹어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아빠는 모르겠어.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생존해야 했어요. 마을 구멍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라면을 사오기도 하고 이웃집에 가서 반찬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오빠와 제가 굶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밥을 해주시거나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채원아, 이거 가져가.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이 했어. 김씨 할머니가 김치와 된장찌개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도움도 매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부모님 방에서 자는 것을, 아침마다 기운 없어 하는 것을, 그리고 날마다 더 조용해지는 것을 말이에요. 채원아, 너 괜찮아? 요즘 너무 이상해. 괜찮아요, 오빠. 정말? 아빠가 뭔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협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아빠의 행동은 더욱 통제를 잃어갔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었고 술을 마시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채원아, 이리 와. 낮에도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학교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저 숙제해야 해요. 숙제는 나중에 해. 지금 이리 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빠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어요. 바깥은 조용했고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우리 집안은 지옥 같았어요. 아빠는 그날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채원아, 부엌에 와봐. 아빠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저는 무서워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식탁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넌 정말 엄마를 닮았어. 아빠가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넌 아빠를 위로해줘야 해. 엄마 대신에.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대신이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빠, 저는 아직 어려요. 어리긴 뭐가 어려. 이제 다 컸잖아. 아빠가 저를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큰 소리로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싫다고? 누가 널 키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아빠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 엄마가 죽은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아빠가 소리쳤어요.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제 탓이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오빠가 들어온 거였어요.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빠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아빠와 제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본 거였죠. 태수야, 넌 들어가 있어. 아빠가 채원이한테 말 좀 하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채원이가 우는데. 정말로 저는 울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채원이한테 왜 이래요? 오빠가 용감하게 아빠에게 맞섰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오빠에게 화를 낼까 봐요. 이놈이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어. 채원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돌아가신 게 채원이 탓이에요? 오빠의 그 말에 아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오빠가 저를 보호하려고 제 앞에 섰어요. 그 순간 아빠가 손에 쥔 술병을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쨍!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어요. 오빠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빠, 눈 떠봐. 저는 울부짖으며 오빠의 얼굴을 붙잡았어요. 오빠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따뜻한 피가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오빠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날 죽이려 했다. 아빠한테 대드는 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오빠는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 뭘 보호해? 아빠가 딸한테 말 좀 한 게 뭐가 잘못이야?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아빠가 더욱 위험한 말을 했어요. 경찰을 부를 거야. 이놈이 아빠를 공격했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두려움도 순종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분노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 부르면 나도 말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전부. 아빠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술 기운이 가신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매일 밤 저한테 한 일, 낮에도 저를 부른 일 모든 걸 다 말할 거예요. 그는 잠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 뭔 소리를.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경찰이 알면 당신이 잡혀간다는 것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눈에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 오빠는 다행히 깨어났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어요. 며칠 뒤 오빠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이 오셔서 오빠를 데려가신 거였어요. 채원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오빠는 떠나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꼭 다시 올게. 언제요? 서울 가서 일자리 찾으면
꼭 널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참아. 오빠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저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서울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거야. 그래서 돈 벌어서 꼭 너 데리러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빠는 외삼촌과 함께 마을을 떠났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제 저를 보호해줄 사람도 지켜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남겨진 거였죠. 아빠는 오빠가 떠난 후로 더욱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통제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집에 우리 둘뿐이네. 아빠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태수도 없으니까 이제 넌 완전히 내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은 더욱 길고 고통스러워졌어요. 아빠는 매일 밤 저를 불렀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조차 없었어요. 오빠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공포는 밤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낮에도 언제 아빠가 저를 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조차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서웠어요. 채원아, 집에 일찍 들어와. 아빠는 저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명령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채원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괜찮아요, 선생님. 집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니? 엄마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선생님께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하면 고아원으로 보낸다. 오빠와 헤어진다는 그 말들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게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특별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빠는 그날도 많이 마셨어요. 소주 3병을 혼자 다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공방으로 갔습니다. 공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평소에는 일을 안 하던 아빠가 왜 갑자기 공방에 들어간 건지요. 툭툭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거대한 전동톱이 윙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아빠는 늘 그 전동톱을 자랑했었거든요. 이건 뭐든 자를 수 있는 놈이야. 두꺼운 나무도 한 번에 잘라버려. 채원아, 손 조심해라. 나 없을 땐 절대 만지면 안 돼. 그 소리가 그렇게 섬뜩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공방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술에 취해 휘청거리면서도 전동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저런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때 아빠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죠. 채원아, 거기서 뭐해? 이따가 또 우리 둘만의 시간 있잖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지난 열년의 공포와 눈물,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하나의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공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전동톱을 돌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공방 벽에는 빨간 스위치가 있었어요. 전체 전원을 끄는 스위치였습니다. 아빠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또 웃었죠. 왜 그래, 채원아? 무서워? 이따가 방에서 보자.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빨간 스위치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해. 그리고 아빠가 너무 취해서 위험해 보여요. 전원을 끌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원이 꺼졌어요. 전동톱도 멈추고 공방의 조명도 꺼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전동톱을 작동시키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였죠. 왜 안 돌아가지? 아빠가 전동톱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스위치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익. 갑자기 전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아마 순간적인 정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 순간 전동톱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터졌고 순식간에 피가 튀었습니다. 아빠의 비명이 공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모든 게 고요해졌습니다. 뚝, 뚝, 뚝. 바닥에 떨어지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구나. 아빠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손목 부분을 크게 다쳤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급히 마을 보건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빠가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와서 아빠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빠의 손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손목 힘줄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목수일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빠는 예전처럼 저를 괴롭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번진 붉은 자국들이 보였어요. 그건 공포가 아니라 자유의 색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제 방에서 잤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와서 안부를 묻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공방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마른 피 자국, 흩어진 톱밥, 그리고 멈춰선 전동톱. 그 모든 게 그날 밤을 상기시켰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조용해서 제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죠.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집에 왔어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채원아, 아버지는 손을 크게 다치셔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왔어.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어린데 어른 없이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해. 임시로 보호시설에. 싫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오빠가 올 때까지. 김정숙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손을 많이 다치셨어. 목수일은 이제 할 수 없을 거야. 그 말에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제 안의 눈물은 다 말라버린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연락했어. 곧 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오빠가 온다니. 정말로 저를 데리러 온다니. 사흘 후 정말로 오빠가 왔어요. 오빠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야위었지만 그 대신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눈빛에는 책임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오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어요. 오빠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을 말이에요. 오빠, 미안하다, 채원아. 너를 혼자 두고 갔던 걸.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빠가 있어. 오빠의 따뜻한 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빠의 그 더러운 손길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가족의 사랑을요. 병실에서 아빠를 만났을 때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초라한 환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태수야, 왔구나.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아빠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채원이는 저와 함께 서울로 갈 거예요. 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잖아요. 오빠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태수야,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께서 뭘 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채원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괴롭힐 수도 없을 거예요. 이제 채원이는 제가 지킬 테니까. 그날 오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엄마의 유품 몇 개,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짐을 싸면서 오빠가 물어봤어요. 채원아, 아빠가 너한테 뭔가 나쁜 일을 했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부터? 엄마 돌아가신 후에요. 오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말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을 거야.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빠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에서 저는 진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오빠가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마지막 버스였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어두운 산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정말로 끝났다고. 오빠는 제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채원아. 네, 오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오빠가 약속해. 버스가 산을 벗어나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제가 자유가 된 첫날의 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벽도 함께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빠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서 그리고 저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모든 걸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모든 걸 감싸주기도 하니까요. 그 끔찍했던 시간들로부터 벗어난 지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오빠 이태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었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상처들과 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빠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오빠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낮에는 학교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저는 교실과 복도를 청소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마음속 상처였어요. 아빠에게 당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보면 무서웠어요. 지하철에서, 길에서 남자들과 마주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가 저를 깨워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괜찮아, 채원아. 이제 안전해. 오빠가 여기 있어. 오빠의 그 말이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검정고시도 통과했고 야간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국문학과를 선택했어요.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빛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들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문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언어로 승화시키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글을 쓸 때마다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4,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민호.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어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아빠에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마친 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채원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삶,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민호 씨의 고향이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는데 창문을 열면 소량기와 파도 소리가 들어오는 곳이었죠. 강릉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민호 씨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딸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무서웠어요. 과연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연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모두 주었어요. 지연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제게 손녀 유나를 안겨주었어요. 유나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예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몇 년 전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암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채원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감사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지연이와 유나가 자주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죠. 그래, 이제는 숨지 말자.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하자.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손으로 아이를 안고 꽃을 심고 사람을 위로합니다. 아빠의 더러운 손길에 더럽혀졌던 이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었어요. 거칠었던 손바닥에는 이제 사랑의 온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손녀를 쓰다듬는 이 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이 손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하늘을 보며 그때의 저에게 말합니다. 채원아, 고생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리고 엄마에게도 말해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 태수는 지금도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가끔 강릉에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래도 우리 잘 살았다, 채원아. 네, 오빠. 정말 잘 살았어요. 아빠 조덕철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마을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빠를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용서라는 건 너무 거창한 말 같아요.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잊었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우리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모든 게 선물 같아요. 그리고 속삭이죠.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듯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끝까지 버티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